세수 현황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단일 사건 그래도 녹화될 수가 있어서 이 땡땡으로 했습니다. 2020년 돌아가셨는데 신고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니까 2020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가도 들여다보니까 2020년 넘어가고 걷는 거는 한 번에 12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연부연납으로 연단위로 끊어서 내니까 어쨌든 징수는 다를 수 있지만 요 결정, 요 기준이니까 여기로 온 거죠. 신고를 기준하면 이쪽으로 올 텐데 근데 보통 4조 했다가 늘었다가 지금 한 8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00명 정도에서 20,000명 정도 늘었고요. 세수 현황 보면 많은 것 같은데 보시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에 비하면 보시면 이 세세모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2%가 좀 넘는 증여세가 지금 4% 됐는데요. 상속세의 경우에 그래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세수가 높으면 상속세 포기할 수는 있는데 한때는 소득세 과세 못했던 거를 돌아가실 때 그때 제대로 과세하죠. 그것도 밑에 좀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보니까 8조가 좀 넘는 경우 있어요. 2.5%. 세수 차지하는 비율은 전에 1% 정도 했을 때는 미미하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2% 넘기 시작하니까 강의할 때 미미하다 하기가 8조가 넘잖아요. 어떻게 보면 5조 정도가 있으면 대학생들 등록금이 사실 내지 않을 정도로 이제 국가장학금이 5조 정도 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8조 넣고 미미하다라고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 1% 정도였다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3월달에 나왔을 때 선물을 했어요. 선물했더니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80% 이상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시세 지원한 부분도 굉장히 높은 걸로. 그래서 여론이 원한다 했는데 결국 입법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 2000년도를 보시면 세수 비중이 0.48%에서 2.48%.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진보적인 성향이 나서 재분배를 강조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적냐? 더 늘려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저는 절대 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낮출 때도 좀 고민해보자는 시원하게는 말은 못하지만 늘리자는 절대 안 늘리자는 이야기 하시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걸 놓고. 근데 요거는 이게 20년 되는 너무 늘었다. 이제 그래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좀 쓸 수 많이 이용되고요. 인원도 지금 10,000명이 안 됐다가 이제 20,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 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그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 6월에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과세자 비율도 늘었고요. 이런 현상에서 뭔가 상속세 부담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현 정부에서는 입장을 못 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세자 죄송합니다. 과세자 비율이 죽은 사람 기준인가요? 받는 사람 기준인가요? 이제 돌아가신 분 우리가 아직 유산세 방식이라서요. 그런데 상속을 받아서 돈 낸 사람은 그게 한 2.5배 정도 이상 됩니다. 숫자는 그럴 수 있죠. 지금 말씀 주신 보면 우리가 과세자 인원이라는 것도 질문을 들어보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 기준인데 이제 자녀가 이러시면 실은 상속인의 기준으로 보면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는 아직 유산세 방식이니까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방식의 경우는 41년 연방세 도입됐다가 소득세도 개편 이야기하다가 72년도에 자본세 전환하자. 그래서 상속세 폐지 이야기할 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예 없애는 방식이 있고요. 자본이익세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본세 방식도 지금 돌아가셨을 때 세금 내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세금 내게 할 거냐,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1972년에 이제 그 캐나다가 이제 없앴고요. 그러니까 스웨덴 2005년도에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웨덴 교수들과 교류가 있어서 스웨덴에 갔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냥 어쩌다 그냥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은 그게 아니라 왜 없애는지를 좀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어쨌든 스웨덴을 보니까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중산층이 상속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중산층의
분도 있었고 그 당시 정치권에서 구호를 해서 상속 폐지할 때 큰 저항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나 그 당시 국민기업이라고 보이는 기업 몇 개가 옮기겠다. 그것도 영향이 좀 컸고요. 그래서 스웨덴 폐지를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좀 흐릿하게 됐을 거예요. 제가 그 국회 예산정책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 유산세 방식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세율은 나라에 따라서 뭐 40%도 있지만 프랑스를 보시면 사촌 이내에 이제 그의 경우에는 60%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그 직계, 좀비 속에 때 비속이 자녀를 얘기하거든요. 자녀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이제 일본이 55%고 우리가 50%고 다른 나라는 60%도 있는데 그거는 자녀를 제외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볼 때는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어야 사실 작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미국 봐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0억인데 근데 경제 규모나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치는 거. 이 경우는 정기간 상속과 증여를 합쳐서 작동이 이루어지거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프랑스는 우리는 10년 합치는데 15년, 독일은 10년, 그 다음에 일본은 3년 합쳐서 상속세는 증여세도 봐야 되고 소득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편할 때 한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4개 나라. 그래서 저는 글로벌 스테이 할 때 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왕에 하려면 다른 나라처럼 저는 세제가 K자 붙여서 독자적인 세제는 굉장히 저는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바운드 아웃바이 이루어지면 세제를 한 번 더 검토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의 세제 독특해가지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세제가 하나의 고려소를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경우에는 한국의 세제가 독특하다라는 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저는 이제 그런 뭐 취지가 좀 있는 거고 자본시세 전환하는 부분이 스웨덴, 캐나다는 존재를 하는 거고 소득세를 추가하는 방식도 있고 아예 없앤 나라도 있고 이거는 이제 OECD에서 2021년에 여러 나라를 조사해서 영무로 하는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여러 소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 만들어졌다가 없애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상속 폐지의 경우에서는 이집트에도 존재했더라. 그래서 파피루스에 적어져 있단 말도 있는데 이제 문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문헌을 통해서 소개를 해서 근데 오늘날의 의미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인지세 형태로 이뤘던 것이 결국 1916년에 유산세 방식돼 있다가 76년에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세대 상향하게 했을 때 별도로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 이가 있긴 하지만 운용은 이게 합쳐서 방식에서 공제 100억을 이렇게 합쳐서 공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2000년도에 그 앞에 클린턴 정부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근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상하원 통과돼서 2001년 통과가 됐어요. 상속 폐지안이. 근데 갑자기 없애는 건 아니고 이게 일정 상원을 충족을 못해서 10년 이후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바마 정부가 왔거든요. 오바마 정부 때는 별도 입법 조치를 안 해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2010년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미국의 기사를 보면 죽더라도 2010년에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칼럼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2011년 부활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너일 전쟁 때 이루어져서 그 당시 미국 재정학자가 와서 세제를 개편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은 유산 시세 방식으로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일제치인 1934년에 도입이 돼서 2003년도 증여세 완전 포괄제를 통해서 좀 대폭적인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폐지론과 유지론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폐지가 상징감이 있는데 자본시세 전환 부분도 요즘 점점 저도 이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그러나 없애는 거는 좀 제고가 필요하다. 근데 요즘은 이제 싱가포르 이야기하면서 싱가포르는 2008년도에 없앴거든요. 싱가포르 봐라. 그래서 폐지하신 분들은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세율 부분인데요. 세율은 50평이 15%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50%, 일본은 55%. 그래서 너무 높다. 이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90%도 있었어요. 90%. 1950년. 전쟁 나기 전에 작동은 되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보시면 90%도 있었다. 근데 작동은 그래서 세제는 작동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10에서 50% 되는데 보시면 시행이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안 바뀌었다. 근데 우리가 물가도 오르고 연료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10에서 50%그 전에는 좀 5% 낮았었고 그저 96년에는 상수도 증에서 세율을 좀 달리했었다. 세율이 이제 구간을 달리했을 때 있었다. 그래서 25년 동안 안 바꿨다. 그게 이제 개편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낙연과 인상도 저도 깜짝 놀랐고요. 유출했는데 이 경우에 들여다보면 낮춘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극복해야 될 게 세수 주는 거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실효세요. 최고세만 보지 말고 실제 받은 것이 얼마인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반론을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유산소에 전하는 경우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신 분 재산을 가지고 계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상속받은 상속인이 받은 그걸 가지고 계산할 거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누진세 체계에서는 조금의 세금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세금이 줄 수는 있는데 공제라든가 작동을 시키면 결국 꼭 세수가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등록피를 보면 이게 이제 유산소에 전환하니까 어느 이제 그 댓글을 보니까 그 개편을 보니까 왜 세금을 두 번 매기느냐. 그래서 돈을 버신 분이 상속 이제 피상속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이거든요. 소득세 이미 냈기 때문에 상속 단계 상속세 내게 하는 게 이중과세 그 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취득세가 있는데 뭘 또 취득세 또 매기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산시세라는 말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상속세 범위 내에서 방식 이야기인데 일반 국민은 취득세 내고 있는데 또 취득세 내라한다고 해서 그래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입장은 논리가 중요한데 국민들을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세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언론에서 폐지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의 책자도 나왔어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상속세가 폐지됐었던가 언론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나와서 유산세, 상속세 말고 사망세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누가 다 죽잖아요. 죽는데 세금 매긴다? 그게 거부감 있잖아요. 그게 성공했다는 케이스로 소개도 되고 유산세 전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쉽게 생각을 하면 세금에서 할 때 어떤 거는 덜 신고하고 어떤 건 더 신고하면 유산취득세가 이제 유산세 방식은 더하고 덜한 거를 뭉치니까 이 경우는 가산세 안 매게 된다라고 대원 판례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합친합리가 더하고 빼는 거를 다 뭉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유산취득세 전환이면 각각의 세금제이기 때문에 과소는 과소, 과다는 과소 따로따로 사람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비교 자료 넘어가고요. 이제 저는 우리나라 4개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에서는 과세가 된다. 그 다음 저는 요즘 개인 단위 과세로 가야 한다고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흔들리고 있어요. 저출산이 되면서 예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득세 같은 경우도 가족을 합쳐서 n분의 1을 나눠서 자녀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걸로 저출산의 대응으로 그래서 개인 단위로 입장에 봤을 때는 상속세 문제도 공동상속이 있으면 각자 상속받은 사람의 세금제로 가자는 입장인데 요거는 좀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 단위가 세금을 개인 단위가 맞을까? 저출산 생각하면 가족 단위로 하는 게 맞을까? 이거 흔들리고 있지만 적어도 개인 단위로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유산시스템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거리돌이 그러면 사람들이 가짜로 쪼갤 것이다. 가짜로. 근데 우리 국세청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도 1,300억을 들여서 자체 LL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분을 잡아낼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보시면 뒤에 가부터 이 자까지 주요 사항 뽑아도 머리 아프실 거예요. 유산시세 컨셉은 간단하지만 법은 굉장히 복잡한 디테일까지 근데 전부는 준비되어 있다. 보십니다. 할증평가 부분의 경우는 93년에 도입이 돼서 이루어졌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 제가 아까 10% 잘못 20% 적용이 돼서 50% 적용이 되면 60%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할증평가 제외 대상에서 이제 중견기업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끼워달라. 그래서 이제 늘어나서 이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개정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할증평가 일률적 적용 폐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분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경영 프로그램인 거 사실 아니냐?
그럼 얼마를 원하느냐 그렇게 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답은 없다 그렇게. 경우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세월이 60%까지 작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높다. 그거는 저도 찬성합니다. 배우자 내 공제의 경우에는 5억부터 이제 30억까지 되어 있는데 복잡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증여의 경우는 6억이거든요. 6억. 약간 다르죠. 근데 이혼하게 되면 이 한도 조정이 없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덴마크, 영국 같은 경우는 한도 제한 전액 면제되는데 우리나라는 있다. 유산세제도 독특한데 그 세 개 나라가 또 다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유산세 방식을 하는 나라도 한도 둔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런 데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은 뭔가 거부감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법률로만 상속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자녀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 합니다. 재혼할 때. 그래서 이제 법률론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분도 뭐 상속권의 보장이라든가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저는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런 들으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OECD 경우는 일정 기간 사는 사람들까지 넓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대 한도도 폐지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가압상속공제는 97년에 굉장히 적게 그래서 뭐 3억 정도 시작했다가 2008년도에 그때 대선 국면에서 이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소기업 중앙회 저도 가서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여야 대표 주자들 본인들 오진 않았고 대표 주자를 보내서 다들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실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고요. 그래서 대상 요건, 피상속 요건, 상속 요건이 있는데 지금 글씨 600억까지 30년 이상의 경우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가압상속 그 기업을 자녀에 물려주신 분들은 이것도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진보에 성향가는 분들은 너무 많이 늘렸다. 그래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늘려주는 거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안 개정을 보시면 여기에 늘었고 사후 관리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뭔가 풀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혜택이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실 같은 경우는 이게 악용될까봐 반드시 볼 거는 요건을 봐야 됩니다. 작동이 실제 되는지는 별개 문제예요. 제도도에 가면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거는 어느 자리에 가면 거의 다 확대를 주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요. 확대는 좀 잠깐 보려고 사후 관리를 완화를 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또 사후 관리를 또 완화를 했어요. 더 뭘 주장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 부분. 실제 업종 변경도 확 풀어놨거든요. 업종 변경. 이제 공익법입니다. 공익법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는 보시면 좀 완화하는 게 좋겠다. 공익법을 죄악시해서 뭔가 세금을 줄이는 그런 도관처럼 보지 말고 뭔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 협력을 하도록 이끄는 거지 가산세도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배경이 있고 투명성 부분은 일부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기부 등이 요즘 이슈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막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우려는 있습니다. 용역 기부는 하루 5만 원, 8만 원으로 높인. 그러니까 세제시를 맡기로는 꼭 이래요. 하루 5만 원 가서 자원봉사하면 5만 원, 8만 원 올려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확대해서 기부에 대한 혜택 확대. 이거 가지고는 기부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처럼 10% 세율을 확 깎아주는 방식. 근데 우리나라는 5단계의 10에서 50% 세율이라서 우리는 세액공제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부에 대한 전환을 획기적인 게 하면 좋은데 여기는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정리를 하면 지금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가 부채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 때문에 세수가 포착해서 세수가 주는 부분은 굉장히 움츠러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개인이 부족된 추를 어떻게 세제가 끌고 갈 거냐 또 중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제의 경우는 제가 헌법 위반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세금이라고 하는 게 꼭 헌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좋은 세제라는 거는 효율적이기도 하고 공부해서 지켜야 되고 간편해야 되거든요. 뭔가 개선할 부분 존재를 한다. 일부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속세제의 경우는
여러 가지 개선 여지를 7가지 쟁점 말씀드리겠는데 서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도 개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나 그 부를 자녀한테 물려주는 생각 말고 공익법인한테 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하면 서세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넘어가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을 부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7, 8분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 이 정도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